안녕하세요. 2학기 내신 대비 개강 영상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2학기 과목명이 화법과 언어예요. 우리가 다음 주면 개학을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시간을 기점으로 딱 일주일이 지나면 여러분들의 딱 개학 날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가는 날이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놀랍게도 여름방학이 다 끝나가고 있는 이 시점인데 우리가 2학기 때 마주해야 될 과목이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우리 1학기 문학도 만만치 않았겠지만 2학기에 배우는 화법과 언어라는 요 과목도 꽤나 우리가 내신 대비할 때 까다롭게 여기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요 과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고 2학기에 내신 대비 들어갈 때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용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목이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가 이전에 공부했어야 될 내용들을 그 다음 단계에서 계속 따라오지 않으면 계속해서 발목을 잡게 된다는 특징이 있어. 우리 수학 같은 것도 앞에 단어 모르면 뒤에 단어는 또 모르고 그 뒤에 단어는 또 못 따라오고 이렇게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다뤄볼 이 화법과 언어라는 요 과목도 기초적인 이전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가 또 영향받고 이렇게 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 과목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고 과목에 내신 대비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학기 시작할 때 꼭 알고 있어야 될 가장 기초적인 개념을 쌤이랑 오늘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과목에 대한 소개를 해봅시다. 2학기 과목명 화법과 언어. 자, 화법 쉽게 말하면 말하기라는 뜻이야. 말하기. 그리고 언어 쉽게 말하면 문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국어에서 말하기 영역과 문법 영역 이 두 가지를 합친 게 화법과 언어야. 자, 여러분들 문법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좀 많을 거거든요. 우리가 1학년 때 봤었던 의문의 변동 아니면 단어의 종류에 해당하는 품사. 이제 품사는 중학교 때부터 한번 들어본 적 있죠? 뭐 명사, 대명사 이런 말 들어봤을 거야. 자, 그리고 뭐 1학년 때 배웠었던 것 중에서 뭐 한글 맞춤법이라던가 아니면 시간, 높임처럼 문법 요소. 이렇게 우리가 문법 영역은 1학년 시기에 한 단원씩 한 번씩 꼭 시험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법은 처음 보는 게 아니라 조금 1학기 때 문학 공부하느라 잘 못 보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문법은 이런 거야 라는 개념이 있을 겁니다. 근데 화법은 말하기라고 하면은 어떤 영역인지 별로 그렇게 감이 안 와요. 여러분들 모의고사 칠 때 시험 문제 중에서 왜 발표나 연설 같은 거 텍스트 주는 거 있죠? 발표나 연설을 지문으로 준 다음에 뭐 말하기 방식의 특징으로는 아니면 뭐 발표자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짰을 전략으로 발표 계획으로 적절한 것은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 있죠? 걔네들이 다 화법이야. 그래서 뭐 발표, 뭐 연설 요런 애들. 또 더 있는 게요, 학생들의 대화 아니면 토론. 요거 같은 경우는 대본 형태로 줘요. 대화나 토론 같은 거를 대본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지문으로 주고 학생 1은 학생 2의 말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뭐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모의고사에 지문이나 문제 나오는 것들 있죠. 걔네가 다 화법입니다. 그래서 화법과 언어는 말하기 영역과 문법 영역 두 가지를 합쳐놓았다고 생각하면 돼. 자, 이 중에서 우리가 내신 대비 때 어렵다고 얘기하는 애가 누구냐? 바로 이 언어야. 이 친구는 사실 이제 문법이라는 요 영역은 언제 중학생이든 아니면 고등학생이든 언제든 봐도 문법은 어려워 라는 게 사람들한테 익숙하게 여겨지거든요. 얘가 왜 어렵냐? 암기할 게 너무 많아. 암기해야 할 내용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냥 내용을 못 외우면 아무것도 못 따라와요. 이게 암기를 잘한다고 해서 점수가 잘 나오는 개념이 아니라 암기를 못하면 그냥 수업 내용을 못 따라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그냥 수업을 이해를 아예 못하게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문법에서 암기가 중요해, 외워야 돼, 내용 많아라고 하는 거는 점수를 잘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야. 점수를 잘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수업 시간에 내가 앉았을 때 멍 때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쌤이 지금 수업 영상 찍고 있잖아요. 최대한 짧게 그리고 컴팩트한 내용들만 넣을 거거든.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내용들만 넣을 거거든. 이유가 이 기초적이고 중요한 용어들을 모르면 아예 수업 시간이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안 들려요. 무슨 막 이렇게 외국말 하는 것처럼 전혀 뭔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 영상은 내가 막 점수를 엄청 높여야지 이런 개념보다는
수업을 듣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그렇다고 해서 화법은 또 완만하냐?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게 언어긴 하거든요. 근데 화법도 만만하지 않아. 왜냐면 얘가 텍스트라고 했잖아. 쌤이 지문이나 대본 같은 걸로 준다고 했죠. 그러면 이거는 시험 시간에 글을 읽어야 돼. 근데 독서랑 좀 달라요. 우리가 독서 지문이 내신 문제 출제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1학년 때 뭐 모의고사에서 어느 지문 독서 영역 뭐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낸다, 아니면은 기출문제, 모의고사 기출문제 독서 지문을 내겠다라고 하면 그 지문에 대한 이해도를 여러분들한테 요구해서 변형 문제로 내시죠. 근데 화법 같은 경우는 말하기다 보니까 텍스트가 전문성을 요구하는 텍스트가 아니야.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텍스트가 아니다 보니까 학교 국어쌤들도 얼마든지 그 텍스트를 새로 쓸 수 있어. 여러분들의 학교 선생님들도 말하기에 해당하는 텍스트면 새롭게 아예 창작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범위가 들어가더라도 실제 그 시험지 안에는 어떤 텍스트가 나올지 모른다고 봐야 돼. 그래서 모의고사처럼, 우리 모의고사 때는 완전 처음 보는 지문들을 읽는 거죠. 모의고사처럼 내신 시험 시간이 50분밖에 안 되는데 그 50분 동안 완전 새로운 지문을 아예 처음부터 읽어야 될 수도 있어. 그래서 화법은 공부할 때는 그렇게 빡세지 않거든? 막 외울 게 많다거나 이러지 않는단 말이야. 화법은 공부할 때는 그렇게 힘들지 않지만 막상 시험 시간에 텍스트를 보면은 문제 풀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시험 시간은 내신처럼 50분밖에 없단 말이야. 모의고사처럼 80분씩 주는 게 아니야. 그래서 시험 시간은 짧은데 텍스트는 처음 봐. 그러면 그 자리에서 신속하게 읽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화법도 만만하게 봐서 될 과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 과목 다 어려운 지점이 각각 있기는 한데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언어에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만 체크할 겁니다. 그리고 화법도 사실 쌤 화법과 작문 교재 저자야 얘들아. 쌤은 실제로 수능 대비 문제집 화법과 작문을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검색창에 홍명선 화법과 작문 하면 떠. 지금 당장 네이버로 쳐봐. 제가 이제 옛날에 그 화법과 작문의 개정 교육 과정으로 이제 선택 과목 바뀌기 전에 아주 이른 시간부터 쌤은 화법과 작문의 수능 교재를 아예 출제할 만큼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깊거든. 그러니까 내신 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너네들 점수 안 나올 리 없게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과목 소개 간단하게 했어요. 우리는 이제 언어의 기초적인 내용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두 가지 개념 볼 거예요. 딱 두 개만 할 거거든. 포인트 1번, 형태소. 근데 우리 형태소 처음 보는 거 아니야? 사실 2학년이면 형태소 처음 봤을 리가 없거든. 너네 1학년 때 분명 봤을 거야. 근데 기억이 좀 가물가물할 수는 있어. 자, 형태소 뭔지 한번 기억 좀 떠올립시다. 정의 한번 볼게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형태소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 뜻을 갖고 있다가 중요해. 뜻을 갖고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 그러면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인 건 알겠어. 그럼 뜻을 갖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를 내포하냐? 이 뜻을 가졌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지 볼게요. 우리가 형태소에서 뜻을 가졌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실질적 의미를 가졌다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또는 형식적 의미를 가졌다고 해석해도 돼. 그러니까 뜻의 종류가 두 가지인 거야. 그러면 일단 우리가 뜻을 갖고 있다. 뜻을 가진 말 아무거나 말해봐 하면은 생각나는 거. 뭐 사과, 아니면 뭐 날씨, 덥다, 여름. 자꾸 제 마음속에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단어들이 나오네. 뭐 방학, 학교, 이런 단어들이 뜻을 가진 단어들이잖아. 그럼 쌤이 방금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그냥 바로 떠올리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표현들은 보통 어휘들이거든요. 어휘 단위로 생각나는 것들, 걔네들이 실질적 의미야. 그래서 실질적 의미라고 하면 어떤 거 생각하시면 되냐면 어휘적 뜻, 어휘적인 의미. 쌤이 방금 말한 것처럼 뭐 사과, 덥다, 날씨, 여름 이런 애들이 다 어휘적 의미에 해당해. 잠깐만, 이제 여기 어휘적 의미라고 예쁘게 쓸게요. 그래서 뭐 사과라던가 뭐 여름, 아니면 이렇게 서술된 형태도 돼요. 덥다, 이런 서술된 형태. 요런 애들이 다 실질적 의미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형식적인 의미는 뭐냐? 쌤이 지금 화면 돌리면서 지금 별표가 늘어났죠? 심지어 빨간색이지?
형식적 의미 이게 중요해. 왜냐면 얘는 우리가 일상에서 별로 그렇게 부딪힐 일이 없거든. 그냥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어휘적 의미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나는 뜻인 거고요. 기본적으로 생각나는 것들이고 이 형식적 의미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얘는요 같은 말로 문법적 의미라고 해. 얘는 문법적 의미. 자, 문법적 의미라고 하니까 뭔 뜻인지 좀 헷갈리지? 문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쉬워. 기능을 수행하는 말. 자기가 뜻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말이 형식적인 의미야. 그럼 쌤이 예시 한번 보여줄게. 자, 예시에서요. 쌤이 전부 다 잡다를 이용해서 지금 단어 예문을 만들었거든? 우리가 잡다라고 할 때 내가 손에다가 걸어 쥐었어. 내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오므려서 쥐었어. 이거를 잡다라고 하죠. 그럼 이 뜻은 캐치의 뜻은 실질적인 의미에 해당해. 그럼 여기서 실질적 의미 가지고 있는 거는 앞에 있는 잡이라는 글자입니다. 이 잡이라는 글자가 손가락으로 모아서 손 안에 쥐었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문법적 기능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보자. 문법적 기능을 한다는 게 어떤 건지 보여줄게요. 자, 너희들 이 세트에서 쌤이 세로로 2개씩 비교해 볼게. 세로로 2개씩 볼 거야. 자, 잡았다랑 잡았니 이 2개 비교했을 때 뜻이 거의 비슷한데 좀 다르죠. 위에 거는 그냥 진술한 거야. 사실을 진술한 거야. 근데 밑에 거는 물어봤죠. 그러니까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뜻이 다른 거거든. 근데 뜻이 다른데 다름을 어디에서 유발하는지 봐. 다르다는 걸 어디에서 유발하는지. 얘 똑같죠? 잡자 똑같지? 아자도 서로 똑같죠? 다름은 마지막 다자랑 마지막 니자에서 발생하는 거야. 앞에 다자는요 서술하겠다, 그냥 단순히 진술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밑에 니자는 물어보겠다, 의문의 뜻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뜻의 차이를 유발하니까 타이를 유발하고 있고, 이 차이점은 다라는 한 글자랑 니라는 한 글자밖에 없으니까 분명히 진술한다는 뜻은 이 다라는 글자 안에 있죠. 그냥 내가 단순히 진술해, 이건 다라는 글자 안에 있는 뜻이야. 그리고 내가 물어볼 거야, 질문할 거야 라는 뜻도 반드시 이 니라는 한 글자에 있어야 되거든. 근데 너네 내가 처음에 뜻을 가진 말 말해봐 라고 할 때 니, 의문 이렇게 생각이 나요? 안 나지?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나 문장 안에 집어넣었을 때만 의미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지, 혼자서 자기 혼자 이렇게 똑 띄어놨을 때 니라는 단어 보고 너네 의문이다, 질문이다 이렇게 떠올라요? 아니면 다도 똑같지? 그냥 다 이거 하나 한 글자 띡 주고 나는 평범하게 진술할 거야, 난 사실을 진술한다는 뜻이야 이렇게 바로 떠올라요? 아닐 거란 말이야. 얘네가 형식적 의미야, 얘네가 문법적 의미. 자기 혼자 동떨어지면 딱히 그렇게 뚜렷한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결합했을 때만 어떤 의미의 차이를 만들 수 있으면 이때 문법적 의미, 형식적 의미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2개만 더 해보자. 잡았다, 잡겠다. 위에 거 밑에 거 뜻 다르죠? 위에 거는 과거야, 밑에 거 미래인 거 됐죠? 아직 안 잡은 건데 앞으로 잡을 거라는 뜻이지. 그러면 얘네 둘도 분명 의미의 차이가 발생했거든. 근데 차이점이 중간 글자밖에 없죠. 첫 글자랑 마지막 글자는 서로 100% 똑같잖아. 그러니까 중간 글자만 봐봐. 그럼 위에 거 at이라는 글자 안에 과거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야. 얘도 똑같아. get이라는 글자 안에 미래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뜻이 있는 말 아무거나 말해봐 하면 너네 머릿속에서 뭐 여름, 날씨, 사과 이런 게 떠오르지 갑자기 get 미래라는 뜻이에요 이러진 않는단 말이야. 얘는 어휘라고 너희들이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런 애들은 혼자 있을 땐 뜻이 없고 결합했을 때 의미 차이를 유발시키는 문법적 기능을 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 한 개만 더 가자. 마지막 잡다 잡히다 이거 2개 무슨 차이게? 이건 내가 잡은 거죠. 이건 내가 당한 거지. 위에 거랑 밑에 거의 차이는 he밖에 없어. 그러면 he라는 이 글자는 당하다라는 뜻을 더해준 거죠. 내가 당했어. 근데 얘도 똑같지. 그냥 평소에 여러분들이 히 똑 띄어서 얘를 봤을 때 당하다라는 뜻이 떠오르진 않죠. 그래서 요렇게까지 해서
결합했을 때 의미 차이를 만드는 수준이야. 자기가 혼자 완벽하게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서 실질적인 뚜렷한 어휘적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결합했을 때만 뭔가 차이가 유발되면 그때 문법적 의미, 형식적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자. 자, 요거 봐. 자, 쌤 하는 거 잘 봐, 얘들아. 수지가 철수를 잡았다. 근데 이거 순서만 좀 달력에 해볼게. 수지를 철수가 잡았다. 그다음 위에 문장이랑 밑에 문장이랑 뜻 아예 다르지. 근데 우리가 평소에 이거 하나만 가지고 뭔가 뜻 있다라고 생각 잘 안 하죠? 안 하는데 문장에 들어가면 위에 문장이랑 밑에 문장이랑 의미가 차이가 나잖아. 그러니까 얘네도 형식적인 의미를 지녔다. 문법적 기능 갖고 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한 상태에서 형식적 의미가 대충 뭔지 이해됐죠? 그럼 얘네끼리 한번 묶어보자. 이 친구들 우리 뭐라 부르게? 너네들 가를 이가 조사라고 하잖아. 그리고 위에 있는 요 친구들, 얘네들 용언에서 모양이 변하는 부분이죠. 우리는 이 친구들을 어미라고 불러요. 마지막 요거 하나. 자, 얘는 결합했을 때 뜻이 더해지죠. 결합했을 때 뜻이 더해지고 다른 단어를 만들어주죠. 그래서 결합해서 뜻을 더하는 단어를 접사라고 불러. 이 친구 조금 낯설어도 지금은 괜찮아. 접자가 접착, 붙는다는 뜻이거든. 붙어서 새로운 의미를 더한다 라고 해서 접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예시로 봤던 거 형식적 의미를 가진 애들은 어미, 조사, 접사 요렇게 세 개가 형식적 의미를 가진 애들이야. 그럼 이 중에서 아까 쌤 잡, 얘네는 손으로 진다는 뜻 갖고 있다 했죠. 잡은 실질적 의미야. 그럼 요 애들도 볼까? 수지랑 철수, 얘네 둘도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정리해보자. 형태소의 정의,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라고 했고, 여기 안에 있는 뜻은 실질적 뜻도 있고 형식적 뜻도 있다고 했어. 형식적 뜻 뭔지까지 봤었고요. 우리는 조금 더 뒤로 가서 이제 정리해 봅시다. 실질적 의미, 얘기할 때 어휘적 의미를 가진 말이다 라고 했고요. 형식적 의미, 같은 말, 문법적 의미를 가진 말이다. 여기서 문법적 의미라는 건 우리가 평상시에 말하는 의미보다는 어떤 기능의 뜻이 좀 더 강하다라고 했어. 그리고 나서 형식적 의미에 해당하는 애들, 우리 방금 예시로 이미 다 봤어. 조사, 어미, 접사, 요렇게 세 개가 형식적 의미입니다. 우리는 형식적 의미에 해당하는 애들 외우고 실질적 의미는 그냥 나머지 애들 처리하면 돼. 이거 빼고 나머지 뜻은 이 두 가지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형식적 의미가 아니면 나머지 애들 자동으로 그냥 실질적 의미야. 그래서 아까 전에 잡았다 같은 경우에 잡, 손으로 진다는 실질적인 의미, 과거의 의미, 다 평범하게 진술하겠다는 의미. 그래서 실질적 의미, 형식적 의미, 형식적 의미 있는 거고, 여기에는 형태소가 총 3개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요렇게까지 해서 우리 형태소의 정의랑 형태소의 정의, 형태소 개념까지 끝났어. 첫 번째 포인트 벌써 끝났어요. 이제 두 번째 포인트 가자. 자, 두 번째 포인트도 우리한테 익숙한 친구야. 품사거든요. 근데 품사가 자주 나오긴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1학년 때는 품사를 엄청 체계적으로 볼 일이 잘 없었거든요. 1학년 때 배웠던 품사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좀 다른 단원에 섞여서 들어간다던가, 이게 9가지 품사를 전부 다 차근차근 구품사를 배웠다기보단 약간 번갯불에 콩쿠어 먹듯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 아니면 시험 범위에 좀 간접적으로 들어갈 때 그때 우당탕탕 공부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품사 개념이랑 체계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깔끔하게 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오늘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보자. 품사의 정의요. 단어를 문법적 기준에 따라 분류한 걸 품사라고 불러. 그러면 문법적 기준에 따라서 분류한다 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문법적 기준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순서 맞춰서 해야 돼. 형태, 기능, 의미. 단어를 분류하는 문법적 기능은 형태, 기능, 의미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형태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건 말 그대로 단어의 모양이 바뀐다는 뜻이야. 단어 모양 바뀌는 거 쌤 예시 한번 들어볼게. 자, 책상이란 단어 너네 뜻 알고 있지? 근데 내가 얘를 모양을 좀 바꾸고 싶었다? 모양을 바꾸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적었어. 얘들아, 이거랑 뜻이 똑같아? 얘는 모양을 바꾸는 순간 이게 아니죠. 얘는 데스크고 이건 책꽂이란 뜻이잖아. 책을 꽂아놓는 책장, 책꽂이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모양이 바뀌는 순간 원래 뜻을 유지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얘는 모양 바꿔서 쓰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거 말고요. 다른 애들 한번 해볼까? 아까 잡았다 같은 경우에 잡다가 잡았다라고 해볼게요. 과거 의미가 더해지긴 했는데 원래 캐치라는 뜻이 없어졌어? 그건 아니죠. 얘는 자기 뜻이 조금 더해졌다 아니면 좀 디테일하게 조금 달라지는 거지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뜻을 잃어버리진 않잖아. 얘는 아예 자기 뜻을 잃어버린 건데 아예 다른 의미로 바뀌게 되는데 밑에 거는 의미 변화가 있더라도 자기 뜻을 유지한 상태로 뭔가 더해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밑에 것만 모양을 변화해서 쓸 수 있는 거고 위에 거는 모양을 변화할 수 없는 애인 거야. 그래서 모양 변화가 가능한 친구를 가변어, 방금 잡다가 쓴 애들을 가변어, 위에 책상처럼 모양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순간 그냥 뜻 자체가 아예 성립 안 되는 애들을 변화가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불변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팁, 가변어 애들은요 다 생긴 게 뭐뭐 다 모양만 가지고 있어. 얘들아, 뭐뭐 다, 덥다, 잡다, 먹다, 달리다, 뛰다, 빨갛다, 희다, 뭐 파랗다 이런 식으로 검다 이런 애들까지 다 다자로 끝난 모습만 가지고 있습니다. 가변어는.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능,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냐에 따라서 5가지로 나눕니다. 체언, 용언, 수식어, 관계언, 독립언. 자, 요 5개 단어들 혹시 그냥 쉽게 안 나오면 이거는 이 자리에서 바로 외워야 되더라. 품사에서 9개 품사도 외울 수 있어야 되는데 5개로 기능에 따라 분류하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앞에 있었던 이 글자들 5가지로 쪼개는 거 잘 안 되면 머릿속에 지금 반복돼서 말하면서 외우세요. 체언, 용언, 수식어, 관계언, 독립언. 자, 그리고 얘네들 이제 조금 있다가 하나씩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거거든요. 이 기능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단어들의 공통적인 의미를 뽑아서 세부적으로 나타낸 갈래가 9개의 품사가 됩니다. 그 9개 품사 한번 볼게요. 쌤이 중간에 대각선 그어놓은 거 보이죠? 얘네들이 위에 거에서 그대로 내려온 거야. 자, 체언 안에 명사, 대명사, 수사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용언 안에 동사, 형용사 있는 거고요. 수식언 안에 관형사, 부사, 관계언의 조사, 독립언 안에 감탄사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초반에 2개로 쪼개고요. 그 안에 기능에 따라 5개, 그리고 마지막에 의미에 따라 9개 쪼개는 것까지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요 상태에서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5가지에 따라 조금만 더 살펴보자. 자, 체언 보겠습니다. 체언의 체자가요, 몸체자란 뜻이야. 그 문장의 몸통 역할하는 애들을 체언이라고 하거든요. 문장에서 몸통, 주어, 목적어, 보어 같은 몸통 역할을 하는 애들을 체언이라고 부르는데 몸통 역할이 뭔지 좀 모르겠다. 자기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이런 게 뭔지 모르겠어.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쉽게 이름이라고 생각해. 대상들의 이름을 전부 다 체언이라고 불러. 그러면 그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명사야. 이름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명사. 근데 이 이름을 대신하는 이름 있죠. 대신하는 이름을 대명사. 그리고 마지막 사물의 수량 순서라고 되어 있는데 수와 관련된 이름을 수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름 대신하는 말, 이름 명사, 명사를 대신하는 말, 대신하는 이름 대명사. 그리고 수와 관련된 이름, 수사. 요렇게 3가지로 외우고 체언은 3개 다 합쳐서 이름과 관련된 말들을 체언이라고 하는구나. 요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그럼 밑에 우리 있는 예시, 이 3가지로 한번 구별해보자. 쌤이 명사는 동그라미, 대명사는 세모, 수사는 뭐 별표로 이렇게 표시해볼게요. 그럼 밑에 보자. 사과, 그냥 대상의 구체적인 이름이죠. 이 친구 명사인 거야.
하나, 얘는 수와 관련된 개념이죠. 수사. 그것, 실제 이름 아니라 이름 대신해서 쓰는 표현이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대명사. 자, 하늘 명사, 나무 명사, 셋째 숫자와 관련된 개념이니까 수사입니다. 얘는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인 거야. 그리고 우리, 얘는 대명사. 그러니까 나를 포함한 내 집단을 구체적 이름을 안 쓰고 대신 부르는 말이죠. 그래서 요거 대명사. 그리고 너도 대명사에 해당합니다. 상대방 말하는 이름 대신하는 말. 요렇게 해서 체험까지 봤고요. 그 뒤에 용언으로 넘어가 보자. 자, 용언. 문장에서 움직임, 성질, 상태 등을 서술하는 단어. 움직임, 성질, 상태 따위를 서술해주는 단어를 용언이라고 합니다. 근데 서술해주는 이 표현들 다 뭐뭐 다자로 끝나거든? 무엇 무엇 다? 예를 들어 철수는 성실하다. 철수는 성실하다. 아니면 교실이 깨끗하다. 자, 문장에서 지금 상태를 서술해주고 있죠. 이렇게 서술해주는 말들은 무슨 다자로 끝나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용어는 전부 다 무슨 다자로 끝나.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죠. 무슨 다자로 끝난 애들은 다 가변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용언의 용자는요, 가변어에서 모양을 바꿔서 쓸 수 있다라는 뜻이야. 용자가 사용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꿔서 쓸 수 있는 단어들, 모양을 바꿔서 쓸 수 있는 단어들을 용언이라고 해.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거 두 개 있습니다. 동사, 형용사. 동사, 형용사는 여러분들이 좀 이름 들어봤을 거거든. 자, 동사는 동작, 작용 등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 성질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는 형용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동사, 형용사 각각 개념 알아놓은 상태에서 밑에 한번 구별해보자. 자, 동사 동그라미 칠 거고요. 형용사에다가 삼각형 한번 쳐볼게요. 자, 덥다. 이거는 상태죠. 더운 상태. 어떤 움직임이 아니잖아. 그래서 형용사. 공부하다. 얘는 행동이니까 동사입니다. 맛있다. 요것도 상태. 높다도 상태. 빨갛다도 지금 색깔의 성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입니다. 날다. 움직이는 동작이고요. 씻는 것도 하는 행동이죠. 그래서 동사에 해당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우리 용언도 끝났어요. 자, 수식어으로 가볼게요. 수식어 이름 뜻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꾸며주는 기능하는 애들을 수식어이라고 해. 다른 말을 꾸며주는 애들을 수식어, 수식해주는 말, 꾸며주는 말, 이걸 수식어이라고 해. 그 중에서 체험 꾸며주는 애들 관형사라고 부르고요. 체험 말고 나머지 용언이나 문장 전체를 꾸밀 수 있으면 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형사와 부사는 뭘 꾸미냐에 따라서 달라져. 그래서 이름, 혹시 관형사, 저거 이름 좀 낯선 친구들은 일부러 의식적으로 외워야 돼. 너네 영어에서 보는 형용사랑 관형사랑 전혀 다른 거야. 그러니까 국어에서는 영어 문법 들고 오지 마시고 싹 리셋 시킨 상태에서 따로따로 이름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식어에 관형사, 부사 두 가지 있고요. 요거 한번 예문에서 구별해보자. 쌤이 관형사의 동그라미, 부사에다가 세모 표시해줄게. 자, 헌 옷을 깨끗이 세탁했다. 옷이라는 체형을 꾸며주는 거죠. 헌이 새 거 말고 낡았다는 뜻이잖아. 근데 옷이라는 체형 꾸미고 있죠. 그래서 헌자가 관형사에 해당하고 옷이 지금 수식을 받고 있는 말이야. 그리고 나서 깨끗이 세탁했다. 세탁하는 동사, 세탁한다라는 동사를 용언을 꾸며주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깨끗이는 부사에 해당하고 세탁하다를 수식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얘도 가볼게요. 새 운동화. 운동화가 새 거다. 체언을 꾸며주고 있고요. 빨리 적응했다. 적응하다. 얘는 지금 용언이잖아. 그래서 용언 꾸며주고 있는 이 빨리는 부사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관형사, 부사까지 했고, 그리고 오늘 개념의 마지막 페이지. 관경, 독립어. 이 두 가지만 더 보자. 아까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문장에서 몸통 역할 체언, 그리고 나서 서술어 역할 용언이었어. 사용하는 애, 가변어로 사용할 수 있는 애, 그리고 꾸며주는 말 수식어는 있었어. 그리고 남는 거 관계언, 독립언이야. 얘네들은 이름 안에 답이 포함되어 있어. 관계 표시하면 그냥 관계언이야. 혼자 따로 쓰면은 독립언인 거야. 그리고 관계언 안에 들어가는 거 조사. 조사는 우리 흔하게 이름 알고 있었죠? 뭐 철수가 영이 가 할 때 이 가, 아니면 뭐 목적어 나타날 때 을을, 이가 을을,
요런 애들이 조사에 해당합니다. 옆에 이제 이거 지울게요. 이가, 을을 요런 애들 조사에 해당하고 독립은 논란, 부름, 느낌, 대답을 나타낸다. 논란이나 느낌 또는 부르는 거, 대답하는 거 얘네들을 감탄사라고 하는데 뭐 이런 거 있죠. 아! 요런 표현 아니면은 아하! 깨달은 거. 그리고 부르는 거나 대답하는 것도 포함된다 있잖아. 부르는 야 또는 대답하는 거 응 아니면 네 요런 표현들이 감탄사에 해당합니다. 혼자 독립적으로 따로 쓰고 느낌 따위를 나타내고 있어서 감탄사라고 이름이 붙게 된 거야. 그렇게 해서 관견이랑 독립어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거 포인트 딱 2개밖에 안 했어요. 형태소랑 품사. 근데 이 형태소랑 품사를 제일 중요하다고 쌤이 고른 이유가 형태소 품사는 언어의 모든 단원에 다 나와. 여러분들이 언어에서 뭐 의문 단원을 배우든 단어를 배우든 문장을 배우든 문법 요소를 배우든 뭐 국어의 역사를 배우든 모든 부분에서 이 2가지 개념은 모든 단원에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든 단원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이 2개 개념을 모르면 어떠한 단원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가장 이 언어라는 파트에서 모든 단원들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나오는 제일 기초 개념이니까 잘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그럼 오늘 이렇게 2가지 배웠습니다. 형태소 하는 거,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라고 했고요. 여기에 뜻은 2가지 있다고 했죠. 실질적인 뜻과 형식적인 뜻 이렇게 2가지 있다고 했는데 이 형식적인 뜻은 문법적인 기능이라고 이야기했어. 자, 그리고 나서 품사. 품사는 9개 갈래까지 여러분들 쪼갤 수 있어야 돼요. 이 품사를 나누는 기준 첫 번째 형태 있었죠. 형태는 모양이 변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가변어 그리고 불변어로 나왔어. 그 다음 2번째 기능에 따라 분류할 수 있었는데 5개 외우라고 했지. 외워야 돼. 문장 몸통 기능 하는 애 체언이라고 할 겁니다. 문장에서 서술하는 기능 하는 애 용언이라고 해줄 거야. 다른 말 꾸미면 수식언, 관계 표시하면 관계언, 마지막 혼자 따로 쓰는 친구를 독립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단어들의 공통적인 의미에 따라 9개로 구별해보자. 체언, 쌤이 몸통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면 그냥 이름이라고 외우라고 했지. 그러면 그냥 이름에 해당하는 거 명사, 이름 대신 쓰는 거 대명사, 숫자 이름 가져다 쓰는 거 수사, 요렇게 3개 해가지고 지금 체언 안에 들어갔던 거야. 그리고 용언, 서술하는 기능 하는 건데요. 서술하는 기능의 단어인데요. 움직임 나타내면 동사고 성질 상태 나타내면 형용사라고 얘기했죠. 자, 그리고 수식은 어떤 거 수식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했지. 그래서 체언 수식하면 관형사, 그 외에 용언이나 문장 전체 꾸미면 부사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하나씩 봤던 거 관견 안에 조사 딱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독립언 안에 나타나는 거 감탄사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9개의 품사까지 외울 수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형태소랑 품사의 기초적인 개념 우리 빠르게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 페이지요. 우리 지금 정말 믿을 수 없지만 현실을 부정하고 싶지만 여름방학이 다 끝나가고 있어요. 내 방학. 여러분들도 개하기 싫지만 개하기 싫은 건 바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학교 선생님들도 방학이 끝난 게 너무너무 싫으실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2학기를 마주해야 되니까 2학기 중간고사 내신 대비 일정입니다. 대원여고 2학년 8월 15일 토요일부터 개강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연고 2학년 8월 22일부터 개강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쌤이 방학 동안 되게 바빴어. 그러니까 방학인데 쌤 진짜 아침 7시 매일매일 일어나면서 여러분들 부르지도 않는데 내가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정말 바쁘게 하루하루 살았었거든요. 쌤이 2학기 문법에서 너희들한테 정말 좋은 양질의 자료를 만들어 주려고 정말 쌤이 편집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교재들도 참고하면서 준비를 많이 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2학년 2학기가 사실 이제 좀 늦은 시기다 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2학년 2학기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늦지 않도록
사실 쌤은 너희들이 내신 챙기는 거에 있어서 중간에 포기를 안 했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2학기에 문법 영역 점수 진짜 어떻게든 주려고 정말 양질의 자료들, 양질의 문제들 정말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쌤이 진짜 준비를 엄청 단단하게 해놨어. 그러니까 점수 안 오를 거다, 또는 뭐 내가 방학 때 국어 별로 못했다,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정말 점수가 안 오를 수 없게 어떻게든 쌤이 시킬 거거든.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오세요. 자, 상담 문의는 요 전화번호로 들어오시면 되고, 여기까지 해서 우리 지금 개강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